네덜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14가지 이상하고 흥미로운 것들. 네덜란드는 서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수많은 놀라운 비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차와 튤립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나라는 모든 것이 논리를 거스르는 이상하고 믿기 힘든 것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도시 한가운데서 집보트에 살고 있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여기서 당신의 이웃이 오리와 백조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리고 일부 집에서는 이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부엌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다른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것처럼 다른 법이 적용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는 얼마나 더 많은 비밀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 네덜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14가지 이상하고 매력적인 것들을 밝혀봅시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놀라운 장소 중 하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14번째, 벨기에와의 특이한 국경. 네덜란드 발을 네스카우와 벨기에 발을 헤르톡 사이의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기이하고 매혹적인 국경 중 하나로 많은 방문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대부분의 국제 국경이 명확하고 직선인 것과는 달리 이 두 나라 사이의 경계는 복잡한 외부와 내부의 격차가 뒤섞인 퍼즐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리를 가로지르고 광장, 심지어 개인 집과 건물을 가로지르는 독특한 미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리적 혼란이 익숙한 일이지만 관광객들에게는 매혹적인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바를 헤르톡은 기술적으로 벨기에에 속하지만 네덜란드 영토에 둘러싸인 22개의 작은 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의 바를 나사우 역시 벨기에 땅이 포함된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영토 안에는 벨기에 지역이 26개나 존재하여 정확한 경계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이 국경의 가장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건물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많은 집들이 두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이 혼란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국경은 보도와 거리, 심지어 집들을 가로지르는 흰 십자 표시로 표시됩니다. 이로 인해 한 집에서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거실에서 앉아 있다가 부엌으로 가는 것만으로 벨기에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경에 위치한 식당에서 한 테이블에 앉으면 네덜란드에 있지만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면 벨기에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규칙은 주민들에게 재미있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만약 한 집이 두 나라의 국경에 걸쳐 있다면 그 집의 주민들은 문이 열리는 쪽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즉, 만약 문이 네덜란드 쪽에 있다면 네덜란드 법을 따르며 벨기에 법을 따르고 싶다면 문을 벨기에 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과거에는 세금이나 더 엄격한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문 위치를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복잡한 국경은 바를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규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각 나라는 공휴일과 상점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상점은 네덜란드 공휴일에도 벨기에 땅에 위치했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네덜란드 쪽 반은 일찍 문을 닫아야 하지만 길 건너에 있는 벨기에 쪽 반은 계속 열 수 있어 바의 절반은 문을 닫고 나머지 절반은 음악과 함께 활기차게 운영되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3번째, 도로가 없는 마을, 기터혼. 도로 대신 보트로 이동하는 곳에서 살아보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우리가 말하는 곳은 네덜란드 오버아이젤 지방에 위치한 평화롭고 그림 같은 마을 기터혼입니다. 기터혼은 종종 북유럽의 베니스라고 불리며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90km 이상의 운하가 만들어내는 고요하고 마법 같은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마치 외부의 번잡함과는 동떨어진 동화 속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13세기에 세워진 기터혼은 원시적이고 단순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집들은 나무로 지어졌으며 전통적인 초가지붕이 운하를 따라 세워져 있어 완벽한 그림 같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나무 다리가 집들을 연결해 마을 내에서 이동하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여기에는 시끄러운 도로가 없으며 자동차 대신 보트가 조용히 운하를 따라 흘러갑니다. 기터혼의 독특한 점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통체증이나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이 지역 특유의 평평한 바닥을 가진 보트인 펀터 보트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 보트는 긴 막대로 조용히 밀며 운하를 따라 느긋하게 흘러가며 초가지붕 집들을 지나며 꽃밭 속을 지나갑니다. 기터혼이 네덜란드의 숨은 보석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놀랍지 않습니다. 이 마을은 많은 영화와 엽서, 여행 영상에 등장하며 평화롭고 시적인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물로 만들어진 거리가 있는 곳에서의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터혼으로 와서 잊을 수 없는 모험을 준비하세요. 12번 마이스란트 캐링입니다. 네덜란드의 물 관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이스란트 캐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경이로운 공학 기술로 여겨집니다. 로테르담 항구 근처에 위치한 마이스란트 캐링은 1997년에 완공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진보된 방조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델타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으로 네덜란드를 홍수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현대 공학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새만금 방조제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마이스란트 캐링의 구조는 놀랍습니다. 210m 길이의 에펠탑과 비슷한 크기의 6,800톤 무게의 거대한 문 2개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사용하지 않을 때는 2개의 문이 강 양쪽의 도크에 위치하여 선박이 니우의 바터베흐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심한 폭풍이나 해일이 로테르담을 위협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문을 닫아 북해의 바닷물이 내륙 지역으로 범람하는 것을 막는 거대한 장벽을 형성합니다.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단 2시간 만에 문을 완전히 닫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구조물들은 준비하는 데 며칠이 걸리지만 마이스란트 캐링의 빠른 대응은 탁월한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작동 시 거대한 부력 폰튼의 도움을 받아 문이 수면 위를 수평으로 미끄러져 이동합니다. 완전히 닫히면 문이 강바닥으로 가라앉아 바다에 대한 장벽을 형성합니다. 전체 과정은 기상 조건, 해수면 및 환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장벽을 닫는 최적의 시간을 결정하는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제어됩니다. 11번 암스테르담의 하우스보트입니다. 하우스보트에서 사는 것이 영화나 동화 속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암스테르담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시 운하를 따라 떠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암스테르담에서 하우스보트에서 사는 것은 단순히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일 뿐만 아니라 도시 문화와 풍경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하우스보트는 단순한 바지선부터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춘 고급 아파트까지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자랑합니다. 어떤 하우스보트는 빈티지한 클래식 스타일로 꾸며져 있고 어떤 하우스보트는 유리벽과 지붕을 갖춘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하우스보트 디자인은 암스테르담에서 활기차고 독특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운하를 따라 정박해 있는 2,500척이 넘는 하우스보트로 암스테르담은 세계의 하우스보트 수도로 여겨집니다. 수십 년 전 암스테르담의 인구가 급증하고 토지가 부족해지자 하우스보트는 주택 부족에 대한 임시 방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버려진 바지선이 임시 거주지로 빠르게 개조되면서 주택 부족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우스보트는 임시 방편에서 자연과 통합된 창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날 암스테르담에서 하우스보트에 사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며 이러한 하우스보트에는 육지에 있는 집의 모든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도시는 하우스보트를 위한 별도의 상수도, 전기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지속 가능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하우스보트에는 자체 정원, 옥상 테라스, 일광욕을 위한 데크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오렌지 색에 대해 오랜 역사와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색은 네덜란드의 문화와 사회생활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네덜란드 국기의 주요 색상이 빨강, 하양, 파랑인 반면 네덜란드의 축제나 스포츠 이벤트, 국가적 기념일에서 오렌지가 주도적인 색상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 특별한 색은
네덜란드 사람들의 국가 정신과 자부심을 상징하며 오렌지 나사우 왕가의 영광스러운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렌지의 이야기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윌리엄 오렌지, 즉 윌리엄 더 사일런트는 1568년에 시작된 스페인 지배에 대한 네덜란드의 저항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이 80년 전쟁은 네덜란드 공화국의 수립으로 이어졌고, 윌리엄 오렌지는 독립국가의 창시자로 여겨지며 오렌지라는 이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렌지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독립, 자유, 단결, 주권을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으며, 이 역사적 기원에 대한 자부심은 네덜란드의 일상과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렌지에 대한 사랑은 매년 4월 27일 온 나라가 기쁘게 기념하는 콩링스닥에서 가장 뚜렷하게 표현됩니다. 이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휴일 중 하나로 1700만 명 이상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축제의 분위기에 빠져들며 오렌지의 바다를 형성하는 광경을 만듭니다. 콩링스닥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렌지색으로 옷을 입고 오렌지색 모자, 안경을 쓰고 얼굴을 칠하며 심지어 애완동물도 오렌지색으로 염색하여 축제에 동참합니다. 거리에는 오렌지색 깃발, 조명, 풍선이 장식됩니다.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같은 대도시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려들어 오렌지색으로 넘쳐나는 인파를 만듭니다. 축제는 벼룩시장, 퍼레이드, 콘서트, 야외 게임과 같은 흥미진진한 활동들로 가득합니다. 국경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 이벤트에서도 오렌지에 대한 사랑은 강하게 표현됩니다.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할 때 전체 경기장은 오렌지색의 바다로 변합니다.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의 별명은 오란지이며 그들의 유니폼 색상 역시 오렌지입니다. 오란지 리기오로 알려진 네덜란드 팬들은 오렌지색 옷과 액세서리, 심지어 얼굴에 오렌지색 페인트를 칠해 열정을 표출합니다. 유로컵이나 월드컵과 같은 주요 대회에서 네덜란드가 참가하면 전 세계에서 오렌지색 셔츠를 입고 오렌지색 깃발을 흔드는 팬들이 모여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장면을 만듭니다. 네덜란드를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활짝 핀 튤립밭 위에서 꾸준히 돌아가는 거대한 풍차입니다. 풍차는 네덜란드의 국가적 상징일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들이 바다로부터 땅을 되찾기 위해 발휘한 창의력, 기발함, 불굴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이 고대 풍차들은 수백 년 동안 서 있었으며 네덜란드 사람들이 혹독한 자연 조건에 적응하는 데 있어 그들의 기술과 장인 정신을 증명해 왔습니다. 풍차는 13세기 네덜란드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점차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옛 네덜란드 농부들에게 풍차는 단순한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는 영웅들이었습니다. 거대한 날개가 바람에 맞서 꾸준히 돌아가면서 바람의 힘을 이용해 곡물을 갈거나 나무를 자르고 기름을 짜는 등 여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물을 퍼내는 것이었습니다. 물 관리 문제는 네덜란드에서 생존의 문제였으며 전체 땅의 26%가 해수면 이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풍차의 힘을 이용해 낮은 지역에 물을 퍼내어 농업에 적합한 비옥한 땅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노동집약적이고 신중하며 높은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전기 모터와 현대적인 펌핑 시스템이 등장하기 전 풍차는 물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이었으며 수천 헥타르의 농지를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풍차 시스템의 가장 유명하고 놀라운 예시 중 하나는 킨더다이크입니다. 킨더다이크에는 18세기 건축된 19개의 풍차가 있으며 이 풍차들은 주변 저지대에서 물을 퍼내는데 함께 작동합니다. 이 풍차들은 단순히 물을 퍼내는 기계가 아니라 공학과 예술이 결합된 건축적 경이로움으로 크고 우아한 날개가 바람을 맞이하며 멋진 형태를 자랑합니다. 킨더다이크 풍차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네덜란드의 창의력과 바다와의 싸움에서의 회복력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킨더다이크를 방문하여 고대 풍차를 보고 네덜란드의 풍경을 만드는데 풍차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배우게 됩니다. 킨더다이크의 풍차는 오늘날에도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전시와 보존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8번째, 네덜란드의 운하. 암스테르담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도시 곳곳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운하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운하들은 단지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들의 뛰어난 엔지니어링 기술과 훌륭한 도시 계획을 보여주는 생동감 넘치는 증거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운하 시스템은 17세기 네덜란드 황금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운하들은 상업과 방어를 위한 역할뿐만 아니라 물 관리와 홍수 예방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도 건설되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정교하고 복잡한 운하 시스템 덕분에 종종 북유럽의 베네치아라고 불립니다. 이 도시가 이런 별명을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아치형 운하들은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건설되었으며 헤렌그라우트, 프린센그라우트, 키세스그라우트의 3가지 주요 운하가 도시 중심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전체 운하 시스템은 약 100km에 이르며 약 1500개의 다리가 이를 가로지릅니다. 이 다리들은 고대의 나무 다리부터 현대적인 강철 다리까지 다양한 디자인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암스테르담의 운하 시스템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이 도시의 문화적, 건축적 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하들은 암스테르담의 매력적이고 로맨틱한 아름다움을 더할 뿐만 아니라 물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수면 이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네덜란드는 끊임없는 홍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운하 시스템은 물을 유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를 조절하고 홍수 위험을 줄이며 농업을 위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17세기 암스테르담의 운하들은 또한 상업적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수적이었으며 도시가 국제 무역 중심지로 번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7번째, 튤립과 코에케노프 정원. 네덜란드는 풍차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튤립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봄, 튤립이 만개하면 네덜란드 시골은 지평선까지 펼쳐진 거대한 꽃밭처럼 변합니다. 수백만 송이의 튤립이 빨강, 노랑, 분홍, 보라색 등 다양한 색으로 섞여 있어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네덜란드를 방문한다면 튤립밭, 특히 코에켄호프 정원을 방문하지 않으면 이 땅을 제대로 경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해집니다. 유럽의 정원으로 알려진 코에켄호프는 리스라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모든 사람에게 꼭 방문해야 할 장소입니다. 코에켄호프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꽃밭 중 하나입니다. 매년 700만 개 이상의 튤립 구근과 수천 송이의 봄꽃들이 79에이커의 면적에 심어집니다. 코에켄호프는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문을 열며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꽃바다를 감상하러 옵니다. 코에켄호프에서는 꽃들이 무작위로 심어지지 않고 주제별로 세심하게 배치되어 활기차고 예술적인 장면을 창조합니다. 정원의 모든 길과 구석구석에는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 등 봄꽃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섬세한 색조로 펼쳐져 있습니다. 맑은 날 햇볕이 꽃밭에 비추면 그것은 마치 거대한 유화처럼 다채로운 색조에 반짝이는 패치를 만들어냅니다. 방문객들은 마치 모든 것이 꽃의 색과 향기로 가득한 동화 속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튤립은 사실 네덜란드 원산지가 아닙니다. 튤립은 16세기 오스만 제국에서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귀족들의 정원에만 심어졌고 부와 귀족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7세기에는 튤립이 역사상 첫 번째 경제적 광기였던 튤립 광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튤립 구근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한 송이 튤립 구근은 암스테르담에 있는 집 한 채보다 더 비쌌습니다. 꽃 재배자들과 상인들은 금광을 찾으러 떠나는 광부들처럼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희귀한 구근, 특히 붉은색과 하얀색이 섞인 샘퍼 아우구스투스 같은 품종을 얻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튤립 거품은 터지게 되었고 튤립 시장은 붕괴되었습니다. 튤립 광기라는 열풍은 빠르게 사라졌지만 그것은 네덜란드 문화에 깊은 영향을 남겼고 이 나라를 튤립과 영원히 연결시켰습니다. 꽃과 관련해서는 알스미어 꽃 경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활기찬 꽃 경매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알스미어에 위치한 이 경매는 전 세계 꽃 산업의 중심지로 수백만 송이의 꽃이 모여 국제시장으로 향하는 길을 찾습니다. 알스미어 꽃 경매가 진행되는 공간은 1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자랑하며 이는 축구장 20개 크기와 맞먹습니다. 이 규모와 활발한 활동 덕분에 알스미어는 꽃의 성소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온 수백만 송이의 꽃들이 알스미어로 모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튤립뿐만 아니라 장미, 카네이션, 난초,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서 온 다양한 꽃들도 함께 경매에 올라옵니다. 매일 아침 몇 시간 만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며 신선한 꽃들은 분류되어 포장되고 즉시 유럽 전역 및 그 외 지역의 시장으로 배송됩니다. 이 엄청난 속도와 효율성 덕분에 경매에서 나온 꽃들은 유럽 국가들에서 당일로 식탁에 오르거나 꽃다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알스미어 경매의 독특한 특징은 네덜란드 경매 시스템입니다. 전통적인 경매와는 달리 여기서는 꽃의 시작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며 구매자가 가격을 수락하면 거래가 성사됩니다. 이 경매 시스템은 구매자들이 최상의 가격으로 꽃을 구매하기 위해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활기차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방대한 공간에서 수천 건의 거래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져 흥미진진하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처럼 빛나는 자전거 도로에서 라이딩하는 느낌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네덜란드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 특별한 자전거 도로는 네덜란드 남부의 작은 마을 누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고향입니다. 네덜란드의 예술가이자 창작자인 단 루즈가르드가 설계한 이 도로는 환상적인 자전거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술, 기술, 자연이 완벽하게 결합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약 1km 길이의 이 도로는 수천 개의 빛나는 돌과 LED 조명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반 고흐의 유명한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서 볼 수 있는 별빛을 재현합니다. 낮 동안 이 돌들은 햇빛을 흡수하고 밤이 되면 부드럽게 빛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반짝이는 빛의 흔적을 만들어냅니다. 돌에서 나오는 빛은 지나치게 밝지 않지만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자전거 이용자들이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마치 살아있는 예술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빛나는 도로의 아이디어는 빈센트 반 고흐의 유산을 기리기 위한 것이며 그는 빛으로 가득한 영감을 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단 루즈가르드는 별이 빛나는 밤에서 영감을 받아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야외 예술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간을 잇는 현대적인 예술 작품입니다. 또한 이 빛나는 자전거 도로는 네덜란드가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생활을 개선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빛나는 돌과 LED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독특한 경관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통적인 가로등을 설치하는 대신 이 빛나는 돌들은 낮 동안 자연광을 흡수하고 밤에는 스스로 빛을 내어 지역의 정의 소비와 빛 공해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시민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나라는 항상 환경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존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동물들이 죽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들이 자연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네덜란드는 동물 전용 고가도로와 터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에코덕트라고 불리며 창의성은 물론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동물 전용 고가도로는 단순한 다리가 아닙니다. 이 고가도로들은 식물, 나무, 풀밭 등을 포함하여 자연 서식지를 모방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동물들이 지나갈 때 익숙하고 안전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는 세계에서 가장 긴 동물 고가도로인 나투르부룩 젠더리크 크라이로입니다. 이 고가도로는 길이가 800m에 달하며 철도, 고속도로, 상업지역, 강, 스포츠,
단지 등으로 나뉘어진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여 동물들이 숲 지역을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합니다. 나투르브룩, 젠더리크 크라이로와 같은 구조 덕분에 사슴, 오쏘리, 여우, 심지어 야생 멧돼지까지도 숲 지역 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다양한 개체군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물들이 먹이를 구하거나 새로운 서식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으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고가도로가 건설된 이후 동물이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지역에서 동물의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숲속의 생태 균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는 개구리, 고슴도치, 뱀, 심지어 곤충들처럼 작은 동물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작은 동물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터널을 도로와 고속도로 아래에 설치했습니다. 이 터널들은 작은 생물들이 분주한 교차로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 카미르 근처의 개구리 터널 시스템은 개구리와 다른 양서류들의 사망률을 크게 줄였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숲속에서 풀로 덮인 다리를 보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 다리는 인간을 위한 길이 아니라 그린우드의 야생 주민들을 위한 고속도로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국립박물관인 라이크스뮤지엄에는 수천 점의 값진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렘브란트의 야경입니다. 1642년에 완성된 이 그림은 단순히 예술의 걸작일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국가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빛과 그림자를 절묘하게 활용하여 밀리시아가 행진을 준비하는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야경이 400년에 가까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이동과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여러 번 손상되었으며 전시 공간에 맞추기 위해 일부 가장자리가 잘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여러 세대를 거쳐 복원되고 보존되었으며 여전히 불멸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라이크스뮤지엄은 야경을 위한 종합적인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복원 프로젝트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복원 작업이 박물관 내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오퍼레이션 나이트 워치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대형 유리실에서 진행되며 방문객들은 전문가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최신 기술을 이용해 그림의 세세한 부분을 스캔하고 분석하며 색을 복원하고 디테일을 개선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실시간 예술 공연처럼 방문객들에게 걸작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관리되고 보존되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덜란드의 약 26%의 토지 면적과 21%의 인구가 해수면 이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형은 넓은 평야, 광활한 초원, 그리고 그림 같은 마을들을 만들어냅니다. 나라에서 가장 낮은 지점은 자위 플라스폴더로 해수면 아래 6.76m에 위치해 있으며 많은 고층 건물들의 지하실보다도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지형은 네덜란드를 항상 홍수의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네덜란드는 그들의 뛰어난 기술과 끈기로 물 관리를 마스터했습니다. 그들이 이를 어떻게 달성했을까요? 그 비결은 네덜란드가 수세기 동안 구축해온 복잡한 제방, 운하, 펌프장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바닷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지할 뿐만 아니라 주요 강에서 흐르는 물을 관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제방은 네덜란드 물 관리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중세 시대부터 네덜란드는 홍수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둑인 터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터펜은 점차 강력한 제방으로 발전했고 오늘날 네덜란드 제방 시스템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공학적 걸작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물 관리 역사에서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델타 웍스 프로젝트입니다. 1997년에 완공된 델타 웍스는 댐, 수문, 간문, 폭풍, 해일 방벽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리공학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953년 북해에서 발생한 대형 폭풍으로
큰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있었던 대홍수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델타웍스는 심각한 해안 폭풍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으며 현대 세계의 7번째 불가사해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델타웍스에서 가장 유명한 구조물은 오스터셸드 케어링으로 9km 길이의 폭풍 해일 방벽입니다. 이 방벽은 폭풍이 올 때 바닷물이 내륙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대한 문들이 닫히는 기능을 합니다. 네덜란드의 물 관리 시스템은 단지 땅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인프라,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덜란드는 물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리스트의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의 문화적 측면, 바로 자전거에 대한 사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단지 교통수단이 아니라 편리함, 환경 친화성, 그리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상징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네덜란드는 자전거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 1700만 명에 비해 자전거가 2300만 대나 됩니다. 맞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사람들이 가진 자전거보다 더 많은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훌륭한 자전거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네덜란드는 평평한 나라로 자전거 타기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자전거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전국에는 35,00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는 자동차 도로와 분리된 자전거 도로가 있고 교통신호와 자전거 주차시설도 매우 편리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 타는 것이 나이와 성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심지어 노인들까지 자전거를 타고 일터나 학교, 시장에 갑니다. 부모들은 자전거로 자녀를 태우고 마치 가족 미니버스처럼 화물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네덜란드는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서 전국 자전거의 날과 암스텔 골드 레이스와 같은 행사들이 열리며 여기에는 수천 명이 모여 두 바퀴에 대한 열정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네덜란드의 자전거 문화는 역사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그들의 생활 방식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